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볼 건데요. 수능 영어 독해, 그중에서도 특정 유형 문제들 있잖아요. 네, 18번부터 28번까지요. 네, 맞아요. 거기서 실수를 어떻게 줄이고 정답률을 높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뭐 틱톡 영상도 있고 논문도 있고 블로그 글, 커뮤니티 글까지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네, 자료가 아주 흥미롭던데요. 그쵸? 이 자료들 속에서 정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열쇠를 찾아내는 거. 그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18번 글의 목적, 그리고 19번 심경이나 분위기 파악 유형인데요. 이게 비교적 쉽다고들 생각하는데 가끔 함정에 빠지기 쉽죠? 네, 맞아요. 방심하면 틀리기 딱 좋죠. 한 블로그 글 보니까 18번은 주로 편집 글이니까 첫 문장이랑 마지막 문장을 잘 보라고 하고요. 19번은 지문을 딱 반으로 나눠서 뭐랄까 반깔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해서 분위기 변화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아, 반깔이요?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특히 19번은 선택지에 나오는 그 감정 어휘들 그거 암기하는 게 진짜 필수라고 강조하고요. 흥미로운 조언이네요. 이게 예전에 그 2006년 모의수능 분석 논문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오, 그래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런 유형들을 논문에서는 종합적 이해 영역으로 분류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세세한 내용보다는 글 전체의 핵심 분위기, 나 목적, 이걸 좀 빨리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본 거죠. 아, 그러니까 몇몇 단어만 봐도 대충 감이 온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번은 특히 감정 어휘 모르면 진짜 선택지 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정말 중요하고요. 맞아요. 단어 모르면 말짱도로 목이죠.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 겉으로는 막 감사합니다 이래도 실제로는 거절하는 의미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것처럼 그냥 드러난 표현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글쓴이의 진짜 의도,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단순히 표현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와, 그것도 신경 써야겠네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독해력의 진짜 핵심이죠. 20번부터 24번. 필자의 주장, 요지, 주제, 제목 찾는 유형들이요. 네, 여기가 이제 변별력이 갈리는 구간이죠. 한 기사에서는 주제문 찾는 방법으로 글감 더하기 글쓴이의 견해, 이 공식을 쓰거나 아니면 글 전체를 가장 잘 아우르는 문장을 찾으라고 제안하더라고요. 네, 일반적인 접근법이죠. 명확한 주제문이 안 보이면 그 공통된 내용을 잘 종합해서 직접 주제를 만들어 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제목은 약간 독자의 호기심을 끌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제목의 특성까지 고려하라는 거군요. 네.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뭐 오르비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보면 모르는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 감을 강조하는 글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문맥 속에서 뜻을 유추하면서 전체 흐름을 그냥 쭉 따라가는 그 감이 중요하다고요. 수능 지문이 어차피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활용하라는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그 2006년 논문 분석이 또 흥미로운 점을 보여줍니다. 이 유형들은 논문에서 사실적 이해, 그러니까 주제나 제목, 요지 파악하는 거요. 그리고 추론적 이해, 즉 요지를 추론하는 영역에 해당하는데요. 네. 분석 결과를 보면 똑같이 주제 제목 찾기 문제인데도 어떤 건 정답률이 막 31%밖에 안 되고 어떤 건 76%나 됐어요. 엄청난 차이죠. 헐, 진짜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난 거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정답률이 낮았던 어려운 문제는 주제가 글 뒤쪽에 있거나 아니면 앞 내용이랑 확 대조되는 내용이 나와서 전체를 정말 꼼꼼하게 읽고 추론해야만 풀 수 있었어요. 아, 그냥 훑어봐선 안 되는 거였군요. 그렇죠. 반면에 쉬웠던 문제는 first나 next 같은 명확한 신호어가 있거나 주제문이 그냥 초반에 딱 제시돼서 부분만 읽어도 답이 보이는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2006년 데이터가 왜 어떤 문제는 쉽고 어떤 건 그렇게 어려웠는지를 딱 설명해 주는 거네요. 결국 핵심 정보가 어디 숨어 있냐, 글 구조가 어떠냐에 달렸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어떤 문제는 그 오르비 글처럼 빠르게 훑어 읽거나 문맥으로 때려 맞추는 게 통할 수도 있지만 그게 쉬운 문제들. 또 어떤 문제는 주제가 꼭꼭 숨겨져 있어서 정말 꼼꼼히 읽고 추론해야만 풀리는 거죠. 어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지문 구조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결정적인 증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실용문 내용 일치불일치 유형인데요.
25번부터 28번까지 이 부분은 보내주신 자료들에 그렇게 상세한 전략이 많진 않더라고요. 네, 상대적으로 좀 덜 다뤄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그 논문에서는 이 유형을 사실적 이해 영역으로 보고 제시된 정보를 그냥 정확하게 찾아내는 능력이 핵심이라고 분석하긴 했어요. 그렇죠. 디테일 싸움이죠, 거기는. 그리고 틱톡 자료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영어 듣기 평가에서 every other Saturday랑 every Saturday 이거 헷갈려서 오답률이 63% 넘었던 사례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있었죠. 격주 토요일이랑 매주 토요일. 저도 진짜 학창 시절에 저런 비슷한 함정에 빠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읽기 실용문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는 걸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세부 정보 확인이 관건이죠. 오늘 쭉 살펴본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꽤 재미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어떤 그림인가요? 한쪽에는 논문이나 블로그 팁처럼 구조를 분석하고 정확성에 기반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처럼 언어적인 직관, 유창성,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감을 중시하는 접근법이 있는 거죠. 네, 양쪽 다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2006년 논문 연구 결과를 다시 보면요. 어휘문법,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종합적 이해 같은 이 독해 여러 요소들이 서로 다 의미 있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보완적이라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언어 지식의 정확성, 그러니까 단어나 문법 규칙 같은 걸 아는 거요. 이걸 보통 상향식 처리, 바텀업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독자의 대경 지식이나 예측 능력을 활용하는 유창성, 이걸 하향식 처리, 탑다운이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하는 상호작용적 읽기, 즉 인터랙티브 리딩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럼 그 직관이나 감을 강조하는 접근법도 사실은 무의식적으로는 이런 상호작용적 읽기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냥 감으로 푸는 것 같아도 사실은 문맥 단서나 배경 지식을 막 활용하고 있는 거니까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감에만 의존하거나 반대로 문법 규칙에만 너무 매달리는 것 둘 다 최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뇌가 읽을 때 계속 이 두 가지 처리 방식을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틱톡에서 학생들이 공유하는 다양한 팁들처럼 중요한 건 여러 전략들을 알고 있다가 문제 유형이나 지문 특성에 맞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딱 꺼내서 쓸 수 있는 유연성. 그게 핵심일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수능 영어 독해의 특정 유형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18, 19번은 어휘력이랑 숨은 의도 파악이 중요하고 20, 24번은 핵심 주장을 찾되 지문 구조에 따라 전략을 좀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실용문은 역시 세부 정보 확인이 핵심이라는 점,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정확성과 유창성, 또 분석과 직관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구체적인 문제풀이 기술들을 익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아까 그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서 나온 것처럼 영어 원서를 꾸준히 읽는다거나 미드를 본다거나 하면서 장기적으로 영어라는 언어 자체에 대한 깊은 감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과연 시험 점수를 올리는 전략과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네. 단순히 문제풀이 기술만 연마하는 걸 넘어서 진짜 독해력 향상이란 뭘까?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